국방장관의 폭탄 발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퍼주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군함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우리를 구해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전 세계로 송출된 충격 발언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등 주요 언론들은 한미 관세 협상의 판도가 뒤집혔다며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세로 갑질하던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고개 숙인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코너스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된 전직 해군 조선 엔지니어죠. 40년 가까이 미국 해군과 조선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연간 10척도 제대로 못 짓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군함 한 척 수리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진수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래요. 1980년대 초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소는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매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거대한 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까지 모든 종류의 함정을 건조했죠. 저는 그곳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새로운 함정의 도면을 그리고 구조를 계산하고 현장에서 직접 용접 작업도 지휘했어요.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계 최강의 해양 강국이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들도 모두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미국이 만든 배는 세계 어느 바다든 갈 수 있다. 우리 기술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소 주변에는 활기찬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레스토랑, 상점, 학교까지 모든 것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저도 그 시절에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직업을 물어보면 가슴을 펴고 대답했어요. 조선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값싼 인력으로 단순한 상선이나 만드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무시했던 거죠. 우리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야. 저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배들을 연달아 건조하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분야에서 하나씩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술력까지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최신 용접 기술, 자동화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조선업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줄어들고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동차 업계로, 어떤 이는 항공업계로 옮겨갔죠. 저도 2010년에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국방부 자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군함 건조나 수리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하는 일이죠. 하지만 갈수록 할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요. 기존 함정들을 수리하고 개조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모두 은퇴했고 젊은 인력들은 조선업에 관심이 없어요.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기 싫다. 컴퓨터나 금융 쪽이 더 좋다. 이런 생각들만 가득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조선소 근처에도 오려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조선공학과 지원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시설도 문제입니다. 우리 조선소 장비들은 대부분 30년, 40년 된 낡은 것들이에요. 현대화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정부의 관심도 떨어졌죠. 이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신 로봇 용접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 라인, 최첨단 설계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 함정까지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체결한 관세 협상 소식을 들었어요. 25%였던 관세를 15%로 내려주고 무려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펀드까지 받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업 분야의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몰락한 건가요? 특히 조선업 분야는 더욱 분통이 터졌습니다. 한때 우리가 세계 최고였는데 이제는 한국 손을 빌려야 한다니요. 자존심이 상했죠.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 우선을 외치던 트럼프가 왜 한국에게 굽신거리는 거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답답한 현실이 보였어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힘으로 배를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은 날로 강해지는데 우리는 대응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가 의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중에서 무려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소 부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는 거였어요. 이른바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였죠. 이것 봐라. 결국 우리도 한국 돈으로 조선소를 되살려야 하는 신세가 된 거야.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즉시 국방부에 있는 제 후배 톰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리처드, 나도 어이가 없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톰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 해군과 경쟁할 수 있는 배를 만들 능력이 있나? 그건 아니지만. 그럼 답은 정해진 거야. 한국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중국에게 밀리든지. 톰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미국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톰슨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리처드, 자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조선업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 중 한 명이잖아. 정부에서 자네를 프로젝트 고문으로 위촉하려고 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돈과 기술로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해야 한다니요. 이건 정말 모욕이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래도 미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복잡한 마음이었죠. 분노와 기대가 뒤섞인 채로 저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미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울산으로 초청한다는 거였습니다. 현지 시차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죠.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계가 이제는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신세가 된 거니까요. 국방부에서는 저에게도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리처드, 자네의 경험과 식견이 필요해. 현장을 직접 보고 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 조선소를 보러 가는 게 마치 항복 선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굳이 내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1,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새로운 조선소 건설, 최신 장비 도입,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과 자금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건조한 LNG선이 또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는 거였습니다. 길이 400m가 넘는 거대한 배였어요. 기존 기록을 50m나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배를 정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배에 적용된 기술들이었어요. 친환경 연료 시스템, 자율 운항 기술, 최첨단 안전 장비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배가 이미 한국에서 현실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 배의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크기도 크기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겠네.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군함을 만드는 나라야. 상선과 군함은 다르다고 이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톰슨이 또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리처드, 한국에서 군함도 수출하고 있다는 거 알아? 무슨 소리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까지 한국산 군함을 주문했다고 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이었어요. 한국에서 건조한 호위함과 잠수함이 실제로 동남아시아 각국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성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한국 조선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뒤처진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한국 시찰단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가 자네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달려 있어.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시찰단 참가를 수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배우러 왔다고 깔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계속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미국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국보다 못한 건가? 미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뒤처진 건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시찰단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미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찰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편함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로 이런 성과를 낸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제대로 평가해보자. 우리가 정말 배울 게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미국의 자존심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공항부터 이 정도 수준이면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측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손님 대접하는 건가? 아니면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울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고속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도시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예전에 우리가 도와줬던 그 나라 맞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랑했던 뉴포트 뉴스 조선소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았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고 곳곳에서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로 배를 만들고 있었구나. 속으로는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측 안내자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대 규모의 LNG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척 이상의 배를 진수시키고 있어요. 최신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결국 값싼 인력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네요. 우리는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값싼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입니다. 질적으로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그 엔지니어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나이는 45세 정도로 보였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저는 좀 더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상선 건조와는 차원이 다르죠. 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군함과 상선은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선 기술은 공통점이 많아요. 더구나 저희도 군수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군수선박이라고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호위함, 잠수함, 상륙함까지 다양한 군함을 건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이미 납품했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정보였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치겠죠.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현장을 직접 보시죠.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최첨단 용접 로봇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작업장도 정말 깨끗했어요. 기름때나 먼지 하나 없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소와는 정말 다르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조선소들은 대부분 낡고 더러운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마치 정밀 전자제품 공장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저기 보이는 배가 바로 세계 최대 LNG선입니다. 길이가 345m, 폭이 53m예요. LNG 저장 용량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입니다. 정말 거대한 배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배보다도 컸습니다.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환경 연료 시스템을 적용해서 환경 오염을 90% 줄였어요. 자율 운항 시스템도 탑재해서 인적 오류를 최소화했고요. 연료 효율성도 기존 배 대비 30% 향상시켰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기술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꿈꾸고 있는 수준의 기술들을 이미 실현해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바다에서 정말 문제없이 작동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박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실제로 이 배는 이미 3년째 운항 중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정상 운항하고 있어요. 연료비 절약 효과도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도 우리와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우리는 군사적 목적의 배를 만드는 나라니까요. 박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군수선박 라인도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수준의 군함을 만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군함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는 군수선박 건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신형 호위함이 건조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우리가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 호위함은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최신형입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선체 설계를 적용했고요. 최신 전투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적으로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건 예외적인 경우겠죠. 미국 전체 조선업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박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마치 직접 보고도 인정 못하는구나라는 표정 같았거든요. 그날 첫 시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한국 조선소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군함 건조에서만큼은 우리가 앞서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제 아들 마이클이었어요. 마이클은 미해군 장교로 현재 태평양 함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마이클, 무슨 일이야? 한국에 있다고 했는데 급한 일인가? 네, 아버지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생겼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어떤 일인데? 중국 해군이 신형 구축함을 대량 배치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타입 055 구축함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위협적이라는 거지? 길이 180m, 만재배 수량 13,000톤급입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112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어요. 우리 알리 버크급 구축함보다 화력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몇 척이나 배치했다는 거야? 이미 8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추가로 8척이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연간 4척씩 계속 진수시킬 계획이라고 하고요. 4척씩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년에 구축함 한 척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은 4척씩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성능입니다. 아버지. 마이클이 계속 설명했어요. 스텔스 기능, 최신 전투 관리 시스템,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 함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와 마주쳤을 때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었거든요. 우리 함정들은 어떤 상황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알리 버크급 구축함들도 이미 20년, 30년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최신 장비로 개조하려고 해도 조선소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이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 해군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야? 모든 장교들이 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해군과 정면 대결하기 어렵다고요. 숫자도 밀리고 개별 함정의 성능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심각했어요. 미국 해군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라고 보는데? 새로운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소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이클이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현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젊은 장교들은 자존심보다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현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없이는 우리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한국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장에서 직접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당사자였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가 계시잖아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협력을 거부하면 결국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다. 자세한 얘기는 돌아가서 하자. 네, 아버지. 꼭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해준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해군의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우리 해군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었나? 지금까지 저는 미국의 해군력을 맹신해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노후화된 함정들, 부족한 조선 능력,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위협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숙소로 찾아왔어요. 코너스님, 오늘 일정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제 군수 선박 라인을 보시면서 의문을 표하셨잖아요. 오늘은 실제 성능 테스트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지훈의 제안에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아들에게서 들은 얘기 때문에 한국의 군함 기술이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어떤 테스트인가요? 저희가 필리핀에 수출한 호위함의 실제 운용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보죠. 결국 저는 박지훈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칠 거야. 미국이 한국 손을 빌릴 필요는 없어. 그런데 아들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중국 해군의 위협과 우리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함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미국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박지훈과 함께 한국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놀라운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최신 컴퓨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우리 선박들의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지금 보여드릴 건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저희 호위함의 실제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서 한국산 호위함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함정은 저희가 2년 전에 필리핀에 인도한 호세 리살급 호위함입니다. 길이 107m, 배수량 2600톤급이고요. 영상 속의 함정은 정말 세련되어 보였어요. 선체 디자인부터가 현대적이었고 각종 무기 체계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박지훈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76mm 주포,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어뢰까지 모든 무기 체계를 탑재했고요. 전투 관리 시스템도 최신형입니다. 영상에서는 함정이 실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주포가 발사되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명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주포의 경우 95% 이상, 미사일은 98% 이상입니다. 이는 미군 함정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에요. 박지훈의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함정들의 명중률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겠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제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들과 몇 차례 조우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훈이 다른 영상을 틀어줬어요.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경과 대치했을 때의 실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중국의 거대한 해경 함정들이 필리핀 영해에 침입했고 한국산 호위함이 이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이 훨씬 크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배수량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저희 함정의 기동성과 무기 체계가 우수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했어요. 실제로 영상을 보니 한국산 함정이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의 포위를 뚫고 나가면서도 당당하게 자국 영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함정들이 물러났습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필리핀 해군에서는 이 사건 이후 저희 함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된 성능이었거든요. 다음은 LNG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LNG선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이 배는 저희가 최근에 완성한 세계 최대 LNG선입니다.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24일 만에 항해를 완주했어요. 기존 배들보다 5일이나 단축된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친환경 연료 시스템과 최적화된 선체 설계 덕분입니다. 박지훈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LNG선들은 증발하는 가스를 단순히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가스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30% 향상되었고 환경 오염은 90% 줄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이미 실현해 놓았더라고요. 자율 운항 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박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하고 최적의 항로를 스스로 계산해요.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죠. 화면에서는 실제로 자율 운항하는 LNG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선장이 조타실에서 모니터만 확인하고 있을 뿐 배는 스스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미 3년간 무사고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직접 조종할 때보다 사고율이 낮아졌어요. 박지훈의 말에 저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박지훈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호너스님, 이런 기술들 덕분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린 게 아니라 함께 생존하는 길을 찾은 겁니다. 박지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야 해요. 저희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결합되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호 협력이었던 거죠. 마스가 프로젝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박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 조선소에 저희 기술을 접목하고 미국의 군사 기술과 결합하면 중국보다 앞선 함정을 만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파트너십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미국의 군사 기술이 필요해요. 박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전투 관리 소프트웨어, 미사일 기술 등은 아직 미국이 앞서 있어요. 저희는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미국은 군사 기술과 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굴욕적인 구제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그럼 1,500억 달러 투자도, 네, 저희도 상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 시장 진출, 군사 기술 습득,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까지 모든 면에서 윈윈하는 협력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였던 거죠. 코너스님도 이런 협력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박지훈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조선업의 경험과 저희 기술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40년간 미국 조선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말이죠.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내일은 실제 미국 조선소 재건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거기서 직접 협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지훈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울산 조선소 한켠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여기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코너스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박물관 안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1970년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작은 조선소에서 몇십 명의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조선업의 시작이었어요. 박지훈이 말했어요. 197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작은 어선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기술자들도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지훈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정정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옆에는 그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정말 무모한 꿈이었겠죠. 그리고 이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박지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조선소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창립한 분이에요. 정말 무모한 도전을 했던 분입니다. 박지훈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은 조선업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30만 톤급 유조선 건조 계약을 따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화가 있어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 선주들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의심했거든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보였다고 해요. 500원짜리 동전이요? 네, 거북선이 그려진 동전이었어요.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말했죠. 우리 조상들이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유조선 못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나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박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을 모셔왔어요. 동시에 젊은 한국 기술자들을 유럽에 보내서 기술을 배우게 했고요.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었어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박지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1974년 진수된 30만 톤급 유조선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배였어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외국 언론들이 동양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사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지훈이 말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전시물은 1980년대 사진들이었어요. 조선소 규모가 훨씬 커져 있었고 더 큰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어요. 50만 톤, 80만 톤, 100만 톤급까지. 매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계속 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 과정이었어요. 2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박지훈이 특별한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1990년대 사진이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외국 조선소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르치는 위치가 된 거죠.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5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박지훈이 최신 전시물을 보여줬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사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해요. 박지훈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굴복이나 의존이 아니라 투자와 기술로 판을 바꾼 협상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관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던 거죠.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500원 동전으로 설득했듯이 지금은 3,500억 달러 투자로 협상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기술과 투자로 돌파한 겁니다. 박지훈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잡은 거였죠. 관세 15% 인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이라는 더 큰 성과를 얻은 거예요.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달성하고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50년 전 정주영 회장의 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코너스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박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린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니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1970년대에 용접공으로 일했어요.
박지훈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정주영 회장과 함께 첫 유조선을 만들었죠. 그때의 꿈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경험을 미국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지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일 미국 조선소 재건 현장을 보시면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이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한국의 역사를 보니 그들의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 해내왔던 나라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미국 조선소 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새로운 조선소였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고 있는 미래입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거대한 규모였어요. 기존 한국 조선소보다도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스가 프로젝트 예산으로 건설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1,5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이런 시설에 투입됩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결합한 최첨단 조선소예요. 현장에 들어서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서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열심히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톰 윌슨 박사입니다. 박지훈이 한 미국인을 가리켰어요. MIT 출신으로 미해군 함정 설계 전문가예요. 지금은 저희와 함께 차세대 구축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톰 윌슨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너스님. 저도 미국 조선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톰 박사의 표정은 정말 밝았어요. 어떤 면에서 놀라우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수준이 상상 이상이에요. 톰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특히 자동화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군사 기술과 운용 경험은 한국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톰 박사가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구축함의 도면이었어요. 이 함정은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설계였어요. 기존 미국 구축함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화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톰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선체 설계 기술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고 미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중국의 타입 055 구축함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톰 박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 마이클이 그렇게 걱정했던 중국 구축함보다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그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확실합니다. 박지훈이 대답했어요. 화력, 방어력, 기동성 모든 면에서 중국 함정을 압도해요. 게다가 생산 속도도 훨씬 빠를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과 미국의 기술이 결합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실제 건조는 언제 시작하나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첫 함정을 진수할 예정입니다. 톰 박사가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간 6척씩 건조할 계획이에요. 6척씩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보다 빠른 건조 속도였거든요.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능해요.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모듈화 건조 방식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실제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컴퓨터가 모든 과정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정말 연간 6척 건조가 가능하겠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품질이에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용접 품질도 수작업보다 훨씬 균일하고요. 실제로 용접 부위를 보니 정말 완벽했어요.
기계가 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때 톰 박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코너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혼자서는 이런 배를 만들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미국의 기존 조선소들은 시설도 낡고 기술자도 부족해요. 톰 박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군함 한 척 수리하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려면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다릅니다. 톰 박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최첨단 시설에서 최고 성능의 함정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과 철저한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4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네요. 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군함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나라가 됐구나. 정말 쓰라린 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었고 중국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네요.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다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코너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훈이 물어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협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을 압도하고 다시 바다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간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기는 어려웠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였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차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보니 할 말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기자들까지 와 있었어요. 전 세계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코너스님, 한국 조선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시찰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40년간 미국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기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LNG선의 친환경 기술, 자율 운항 시스템, 모듈화 건조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군수 선박 기술도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미국 조선업계의 베테랑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지난 며칠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동맹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려면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의 조선 능력은 크게 떨어졌고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며칠간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미국의 군사 기술과 운용 경험이 결합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어요. 연간 6척의 최첨단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고 성능도 중국보다 뛰어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그럼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관세 압박에 굴복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투자와 기술로 판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관세 15% 인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이라는 훨씬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달성했고요.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결국 한국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윈윈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미국도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조선업 재건, 중국 견제, 동맹 강화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협력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인 것 아닌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중국이 급속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침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한 후에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500억 달러 투자와 최첨단 조선 기술로 미국을 다시 바다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동맹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미국 조선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해야 생존할 수 있고 함께해야 번영할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지훈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솔직한 제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기대됩니다. 뭐가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말이에요. 박지훈도 환하게 웃었어요. 코너스님도 마스가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가 배워야 할 때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에 거대한 조선소들이 보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불편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대립보다는 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들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아빠가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다. 돌아가서 자세히 얘기해주마.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지킬 바다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로 합의가 끝난 줄 알았던 한미 관세 협상. 트럼프가 갑자기 말을 바꾸며 50% 가능하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보호막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라던 미국 내부의 냉소. 미국 편에 서면 중국몽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의 위협.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소와 원전 기술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예측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든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헤이든입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미국 국방부 군수사령부와 무역대표부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다고 해야겠네요. 2025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국인가, 이 무임승차자들이. 제 생각에 한국은 전형적인 무임승차 국가였어요. 미군이 주둔해서 안보를 책임져 주는데 정작 방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2.3%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를 요구하고 있었죠. 5%가 뭐가 과하다는 거야. 저는 혼자서 투덜댔습니다. 폴란드도 4% 넘게 쓰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폴란드한테 무기 판돈으로 내면 되잖아?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정말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고작 5천만 명의 나라가 뭔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국만큼 미국한테 의존하는 나라도 없었어요. 1950년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북한에 먹혔을 텐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도 결국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동료인 제임슨이 들어왔어요. 로버트, 한국 보고서 어떻게 돼가? 뻔한 내용이야. 방위비 늘리라고 압박하면 끝이지. 제임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애들이 꽤 까칠해졌다던데. 까칠하든 말든. 결국 우리 말 들어야 해.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투정이나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만든 나라야. 우리가 없었으면 북한에 먹혔을 텐데. 제임슨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다르다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꽤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던데. 이재명이 누군데? 결국 미국 앞에서는 꼬리 내리게 돼 있어. 저는 키보드를 치면서 말했어요. 한국 대통령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강하게 나오다가 나중엔 굽힐 수밖에 없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이는 전형적인 무임승차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GDP 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키보드를 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놈들아, 이제 진짜 돈 내놓을 때가 됐어. 더 자세한 수치도 추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는 연간 약 500억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GDP 5%로 증액할 경우에 약 900억 달러가 되어 미국의 한국 방어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심시간이 되자 펜타곤 근처 레스토랑에서 국방부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한국 애들이 또 투정 부리나? 한 동료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돈 달라고 하면 항상 투정이야. 그래도 요즘은 예전과 다르다던데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쇼야, 쇼. 결국 우리한테 의존하는 건 똑같아. 그런가? 한국이 중국하고 줄다리기 한다고 해봤자 결국 우리 품으로 올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없거든.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칼이 목에 걸려 있는데 미국 말고 누구를 믿겠어? 그때 린다 휴스턴이 끼어들었어요. 국방부 해군 발주 담당자였죠. 로버트, 혹시 한국 조선소 실력 알아? 조선소, 뭐 배나 만드는 곳 아니야? 아니, 진짜로. 요즘 우리 해군 함정 발주 평가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일본이 한국보다 못해. 일본은 해군 강국이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그래. 기술력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린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히 잠수함 기술이 대단해. 독일 기술을 완전히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린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한국이 독일보다 낫다고? 하지만 린다는 더욱 진지했어요. 로버트, 당신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한번 직접 가서 봐. 내가 왜 한국까지 가? 거기 가봤자 뻔하잖아. 보고서 쓸 거면 제대로 써야지. 현장도 안 보고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해? 린다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하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는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부분에는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한국의 무임승차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미국 정부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켜야 한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했어요. 한국은 똑똑한 나라야. 결국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경제 규모, 인구, 군사력 등등. 5천만 명의 GDP 1조 8천억 달러 정도. 나쁘지 않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어요. 결국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지. 한국의 주요 수출 살펴봤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그래, 이 정도는 하는구나. 그래도 기술은 다 외국에서 가져온 거잖아.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보고서를 브리핑해야 했어요. 5% 요구가 정당하다고 설득해야겠어.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미국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슨이 뛰어왔어요. 로버트, 이거 봤어? 그가 건넨 건 글로벌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이 될 것인가? 저는 기사를 훑어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GDP 5%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완전한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로 규정된다. 뭐 이런 헛소리가 다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제임슨, 이거 언제 나온 기사야? 어젯밤에 올라왔어. 베이징 시간으로는 새벽이었고. 빠르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바로 반응한 거구나. 저는 기사를 더 읽어봤어요. 중국 외교전략국 왕즈아오 부국장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인가? 왕즈아오는 계속 말했어요. 2017년 사드 배치 당시를 기억해봐.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말이다.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했었죠. 한류 콘텐츠 금지, 관광객 차단, 롯데마트 영업 정지. 한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 한국 놈들이 얼마나 쩔쩔맸는지. 저는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손실을 받고 정부도 우왕좌왕했었죠. 결국 중국 눈치 보느라 사드 추가 배치도 못했잖아. 제임슨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재명이 꽤 강하게 나온다던데.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해? 결국 경제가 문제인데.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야. 둘 다 화나게 하면 망하는 거지. 그때 컴퓨터에 이메일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국 방위비 협상 전략 논의하는 제목이었어요. 봐, 벌써 회의 소집이야. 저는 보고서를 챙겨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보고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GDP 2.3%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5%와는 큰 격차가 있어요. 5%면 얼마나 되는 거죠? 재무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약 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한국이 낼 수 있을까요? 경제 규모로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의지가 문제죠. 스티븐 밀러가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뭔가 움직이고 있던데? 글로벌 타임스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드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한국이 더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양쪽 눈치를 보면서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압박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선택해야 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중국의 경고를 크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중국, 한국 방위비 증액에 강력 반발. 왕즈하오, 사드 보복 재현 시사. 한국 정부의 반응도 나와 있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비 지출은 순전히 내정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도 간섭할 수 없어요. 강하게 나오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눌려줄 거야. 오후에 중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한국이 입은 피해 규모였습니다. 관광 손실만 150억 달러, 유통업계 손실 50억 달러, 총 2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봤구나. 그때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났어요. 롯데는 중국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했고, 현대차도 판매량이 급감했었죠. 중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결국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특보가 나왔어요. 중국 외교부, 한국 대사 긴급 소환 검토.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방위비 증액 논의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의 긴급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 저는 웃었어요.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면 한국은 더욱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결국 우리 편을 선택해야 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중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한 저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해야 했어요. 중국 카드까지 써서 한국을 압박하자고 건의해야겠어. 그렇게 이틀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말이에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리핑 시간이 왔어요.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한국 놈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카카,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굴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국은 똑똑해. 결국 옳은 선택을 할 거야. 5% 요구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잡혔다던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재명이라. 어떤 놈이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강경파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어요. 한국 대통령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센 척하다가 나중엔 다 굽히지. 그로부터 며칠 후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브리핑팀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백악관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단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굽히나 보자. 회담이 시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방위비 문제부터 얘기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지출을 GDP 5%로 늘려야 합니다. 저는 긴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잠시만요. 그가 가져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GDP 2.3%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토 평균이 2.1%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토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토보다 많이 쓴다고? 독일은 1.5%, 캐나다는 1.3%예요.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5%를 써야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끼어들었어요. 바로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방위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500억 달러가 넘어요. 하지만 미군 주둔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미군 주둔 비용도 우리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달러가 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우리는 미군 기지 제공, 훈련장 제공, 각종 편의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이런 간접 비용까지 계산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방위비 부담은 GDP 3%가 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보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6.25 전쟁 이후 70년간 우리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이유가 뭘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한미 교역량이 연간 2천억 달러가 넘어요.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도 수백 개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독일이나 일본한테도 GDP 5%를 요구하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못했어요. 독일은 1.5%, 일본은 1.2%예요. 우리보다 훨씬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한국만 5%를 써야 하나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준비한 논리가 다 뚫리고 있었거든요. 회담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더 늘려달라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담이 끝나고 한국 대통령단이 나간 후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게 뭐야? 한국 놈이 우리한테 대들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나토보다 많이 쓴다는 게 사실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가서 자료를 뒤져봤어요. 한국의 방위비 지출 2.3%, 나토 평균 2.1%. 정말이네. 한국이 나토 평균보다 높아.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어요. 그래도 5%는 가능해. 결국 압박하면 굽힐 거야. 회담 다음 날, 린다 휴스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버트,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한국 조선소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 직접 와서 봐. 저는 린다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두꺼운 보고서를 건네줬어요. 미 해군 차세대 함정 발주 평가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해군이 새로운 구축함과 잠수함을 발주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소들을 평가한 거야.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종합평가 1위, 한국현대중공업. 2위, 한국대우조선해양. 3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뭐야, 이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조선소가 1, 2위를 차지했다니. 계속 봐, 린다가 말했어요. 기술력 평가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잠수함 기술, 함정 설계, 전투 시스템 통합까지 말이에요. 이거 진짜야? 100% 사실이야. 우리 전문가들이 1년간 평가한 결과야.
저는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독일 기술을 뛰어넘었다. 특히 공기부료 추진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가 뭐야? 잠수함이 수중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기술이야.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최고 기술이지. 린다가 설명했어요. 독일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독일보다 나아졌어. 저는 계속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 8%, 일본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 73%,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30% 저렴하다. 이게 맞아? 한국이 일본보다 싸고 빠르고 기술도 좋다고? 맞아. 그래서 요즘 우리 해군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린다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발주한 함정들 성능 평가야. 그 자료도 놀라웠어요. 한국산 함정의 작전 가동률 95%, 미국산 함정의 작전 가동률 87%. 한국 것이 우리 것보다 좋다고? 놀랍지.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린다, 혹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을까? 무슨 현장? 한국 조선소 말이야.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보고 싶어. 린다가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마침 다음 주에 부산과 거제도 조선소 시찰단이 간다는데 함께 갈래? 정말? 대신 편견은 버리고 가야 해.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공항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최윤석 차관이 마중 나왔어요. 로버트 헤이든 씨,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딱하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KTX 고속철도에 탔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꽤 빠르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고속도로, 아파트 단지, 공장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도와준 덕분이겠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로 갔습니다. 조선소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건조 중인 배들이 산처럼 높았어요. 어서 오세요. 박은영이라는 엔지니어가 안내를 맡았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우리의 주력 건조 독입니다. 박은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최신형 구축함이에요. 미군 사양으로 건조 중입니다.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컸거든요. 저 구축함의 배수량이 얼마나 돼요? 8,000톤급입니다. 미국의 알리버크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기술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저는 은근히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박은영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 80% 이상입니다. 독자 개발이요? 특히 전투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우리 기술이에요. 박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잠수함 건조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실내 독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박은영이 설명했어요. 수중에서 3주까지 작전이 가능해요. 3주요. 그게 가능해요? 독일의 원천 기술을 개량해서 성능을 50% 향상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일 기술을 개량했다니. 이 기술로 만든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수출이요? 3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어요.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박은영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잠수함을 수출했다니. 그런데 혹시 미국 기술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전혀요. 이건 순수한 한국 기술입니다. 박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기술이라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국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니. 다음 날은 거제도의 대우조 선해항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본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였어요. 이 조선소에서 세계 선박의 20%를 만듭니다. 안내하는 직원이 말했어요. LNG 운반선은 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50%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LNG 운반선 값이 2배로 뛰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저기 보이는 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입니다. 직원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달린 특수 선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돼요? 한국, 네덜란드, 중국 정도예요. 그런데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죠.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사실, 독일을 뛰어넘은 기술력,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경쟁력.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지? 처음으로 제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무임승차자일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조선소 시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최윤석 차관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최윤석 차관이 물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2017년 사드 보복 때는 어떻게 버텨냈나요? 최윤석 차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힘든 시기였죠.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했을 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관광객이 90% 줄었어요.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을 접어야 했고요. 차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현대차 판매량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텨냈죠? 다른 시장을 개척했어요. 중국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저는 한국이 완전히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버텨냈어요. 그때 미국도 별로 도움이 안 됐죠? 최윤석 차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하셨잖아요. 중국 보복을 받는데 말입니다. 저는 뜨끔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드를 철회하지 않았어요. 국가 안보는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차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중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어요. 그 후로 중국과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서서히 회복됐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차관이 말했어요. 대신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나요? 우리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했죠. 차관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조선, 반도체, 자동차, K-팝까지. 우리만의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최윤석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미국한테서 받는 것만큼 미국도 우리한테서 받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역할을 보세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돼요.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정말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산이에요. 차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도 우리가 공급하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니. 그럼 방위비 5%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최윤석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GDP 2.3%면 나토 평균보다 높아요.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 주둔도 상호 이익이에요.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상 한국이 필요하니까 주둔하는 거죠. 그런가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예요. 일본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한국이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게도 필요한 나라라는 뜻인가.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둘러봤어요. 밤 11시인데도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온사인, 24시간 편의점,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카페들. 생각보다 역동적인 도시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국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관광객 감소 90%,
롯데마트 99개 매장 폐쇄, 현대차 판매량 50% 감소,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차드 보복 이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이에요. 친남 방정책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친북 방정책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 유럽과의 FTA 체결로 새로운 판로 확보, 한국이 체계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했더군요. 정말 똑똑하게 했네. 저는 감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차드 보복 당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거였어요. 삼성전자, 중국 의존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현대차, 인도 시장에서 이익까지 올라 LG화학,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상하네. 보통은 압박받으면 약해지는데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더 조사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었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실제로는 강한 나라였다니. 차드 보복도 버텨내고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 그럼 방위비 5% 요구가 과한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 더 요구하는 게 맞나?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내일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거든요. 로버트, 한국 다녀와서 뭘 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어요. 조선소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방위비하고 무슨 상관이야? 글쎄요. 한국이 생각보다 자립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자립 능력.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이. 하지만 2017년 사드 보복 때도 버텨냈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압박해야 해. 5%는 양보할 수 없어.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스티븐 밀러가 말했습니다. 각하, 이번 기자회견에서 뭘 말씀하실 건가요? 관세 카드를 써야겠어.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번뜩였어요. 관세요? 한국이 방위비 안 올리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세까지 들고 나오다니. 얼마나 올리실 건가요? 재무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50%도 가능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50%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그게 목적이야. 확실하게 압박해야 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50% 관세는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각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지금까지 좋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줄 때야.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각하, 인도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관세 전쟁이 양쪽 모두에게 손해였습니다. 인도나 브라질이 한국이랑 같나? 한국은 우리에게 더 의존적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했어요. 북한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관세 50%의 파급 효과를 계산해봤습니다. 한미 교역량이 연간 1,800억 달러인데 10%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한국 수출이 30%는 줄어들겠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타격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니까요.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겠는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제임슨이 들어왔어요. 로버트, 트럼프가 한국한테 관세 폭탄 터뜨린다던데? 그런 것 같아. 괜찮을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제임슨도 걱정하는 기색이었어요. 인도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결국 양쪽 다 손해였잖아. 저는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어요.
트럼프가 인도에 관세를 매겼을 때 인도도 맞대응했었거든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매기고 아몬드와 사과에도 관세를 올렸어요.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봤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철강에 관세를 매기자 브라질도 미국산 밀과 옥수수에 보복 관세를 매겼거든요. 한국도 보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한국도 만만하지 않잖아.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원전까지 한국이 가진 카드들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어. 제임슨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이 한미 갈등을 틈타서 한국을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 그 말에 저는 섬뜩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오후 3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저는 브리핑룸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미국은 한국을 70년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정한 분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했어요. 우리는 GDP 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합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구예요. 대통령님, 5%면 현재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폴란드는 4% 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거부한다면?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관세 50%도 가능해요.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50% 관세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방위비를 올릴 것인가, 관세를 감수할 것인가. 단순한 문제죠.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혜택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에 발을 담근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곧바로 한국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관세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강경한 반응이었어요. 외교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 나섰어요. 한국은 나토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 독일 1.5%, 캐나다 1.3%와 비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대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기자들 앞에 나섰어요.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항공기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70년 동맹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가요? 동맹은 협력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말이에요. 저는 점점 걱정됐어요. 이대로 가면 한미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언론들이 연일 반미 분위기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 정책, 70년 동맹의 위기, 트럼프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면 안 돼. 한국 국민들도 반발하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반미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미군 나가라, 동맹 파기하자, 이런 구호들이 나왔다는 보도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결국 한국이 굽힐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완전히 등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도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관세 위협 발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던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린다 휴스턴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로버트, 큰일 났어. 뭔데? 한국이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 철수를 검토한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럼 미군 기지 운영에 차질이 생기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심각한 게 있어. 린다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수출 중단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반도체 수출 중단?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미국 IT 산업의 생명줄이 반도체인데 그걸 끊는다고? 정말이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더라. 린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거야.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받을 거였어요. 다른 곳에서 반도체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중국, 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한국 기술력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린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야.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아봤어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을 말이에요. 삼성 43%, SK하이닉스 28%, 합쳐서 70%가 넘었어요. 이게 끊어지면 정말 큰일이겠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원전 수출에서도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기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서 미국 대신 러시아와 손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는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조선업 협력도 중단될 수 있다더라. 린다가 추가로 말했어요. 미 해군 차세대 함정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나와. 그럼 일본이 대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로버트, 너도 봤잖아. 한국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린다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가격도 30% 비싸지고 납기도 늦어질 거야.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성.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는 경쟁력. 정말 대안이 없는 건가?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있었어요. 린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주세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린다가 일어나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특히 경제적 보복 조치들이 우려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중단, 원전 사업 배제, 조선 협력 중단, 미군 기지 지원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린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 어려워요.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중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이요? 한미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이 한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제서야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문제였어요. 만약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워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보면서 말이에요.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 세계 시장을 장악한 반도체, 해외로 수출하는 원전 기술, K-팝과 한류까지 더해진 소프트 파워. 한국이 정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큼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한미 경제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보면서 말이에요. 미국의 한국 투자, 연간 800억 달러. 한국의 미국 투자, 연간 600억 달러.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00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800개. 이것도 서로 얽혀있는 관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 군수업체들의 한국 의존도,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회사들이 한국 부품업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F-35 전투기에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실. 한국 없이는 미국 무기도 못 만드는 거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을 압박하다가 미국 방위산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어요. 중국의 한국 접근 시도, 중국이 한미 갈등을 틈타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
1대1로의 한국도 참여하라는 제안까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사이에 중국이 파고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 저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가면 한국을 중국에게 밀어주는 꼴이 될 거라고. 더 조사해보니 더 심각한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드 보복 이후 오히려 증가, 한국의 대미국 투자, 관세 위협 이후 감소 검토,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 미국 대신 유럽 시장 확대 검토, 삼성, 애플 의존도 줄이고 구글, 아마존과 협력 확대, 한국이 체계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더군요.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야.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였어요. 북한을 억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보면서 말이에요. 지정학적 가치, 중국 견제의 최전선, 경제적 가치, 핵심 기술 파트너십, 군사적 가치,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전략의 기둥이었어.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하려던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이에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재평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 새벽까지 작업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발견했다는 흥분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제목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재평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로버트, 한국이 항복했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카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해? 한국의 대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카카,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반도체, 애플 아이폰, 테슬라 자동차, 모든 미국 전자제품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럼 중국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카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조선업도 문제입니다. 조선업이 뭐?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의 40%를 한국에서 만들어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했어요.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가 압박하는 사이에 말이에요. 뭐라고?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경제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한국을 중국에게 뺏긴다는 소리야? 그럴 위험이 높습니다. 카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한국을 잃으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져요.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입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방위비 5%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대신 다른 방식의 협력을 모색해야 해요. 다른 방식?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제3국 진출 협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대안들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이미 나토 평균보다 많은 방위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 기지 제공, 훈련장 제공 등 간접 지원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GDP 3%가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들었어요. 카카,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압박보다는 협력으로 접근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다시 검토해보자. 정말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국을 중국에게 넘길 수는 없지. 저는 안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함께해온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전과 달랐어요. 방위비 문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관세 위협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은 이미 나토 평균보다 높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인정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거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무임승차자라고 생각했고,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강한 나라였어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고, 미국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어요.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어릴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국 한국을 택하는 게 살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잃으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린다가 들어왔어요. 로버트, 수고했어. 좋은 결과가 나왔네. 고마워, 린다. 내가 한국 조선소 보여준 덕분이야.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어떻게 볼 거야? 동맹이 아니라 전략의 기둥이라고 봐야겠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성립되지 않아.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정책 고문, 한국은 전략적 기둥이라고 평가. 트럼프 정책 변화 뒤에 로버트 헤이든의 보고서 있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한국 기자들이 꽤 정확하게 파악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한미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랐거든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었어요.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자존심 있고 당당한 나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나라.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동맹 관계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미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